1914년 6월 28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공동통치령인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의 수도 사라예보에서 오스트리아 황태자 부부가 암살당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암살범은 가브릴로 프린치프라는 19살의 세르비아계 청년으로 남슬라브주의 혁명단체 흑수단에 소속된 민족주의자였다. 암살 사건 조사 과정에서 흑수단이 세르비아의 수도 베오그라드에 본부를 두고 있는 비밀 결사 단체라는 사실이 밝혀지고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세르비아 사이에는 극도의 긴장과 전운이 감돈다. 6월 29일 육군 참모총장 회첸도르프가 즉각적인 동원령을 주장했고 30일 외교부 장관 베르이톨트도 전쟁을 건의했지만 헝가리의 수상티사는 전쟁에 반대했고 황제 프란츠 요제프 1세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7월 2일 황제는 개전의 조건으로 독일의 지원과 티사의 동의를 요구했다. 7월 5일 오스트리아 외교부 차관 호이오스가 베를린을 방문했고 오스트리아 대사 쇠기에니와 함께 프란츠 요제프의 친서를 비렐름 2세에게 전달했다. 비렐름 2세는 오스트리아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면서 이렇게 말한다. 이것이 설사 유럽에서 심각한 문제가 된다고 할지라도 러시아는 전쟁에 대한 준비가 미비해 참전하지 못할 것이고 세르비아에 대한 강경한 대응은 가능한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좋겠습니다. 7월 6일 독일의 수상 베트만홀백은 쇠기에니와 호이오스를 만나서 독일이 도고 2국 동맹과 3국 동맹에 따라서 오스트리아를 지원할 것을 다시 한번 약속했다. 7월 5일과 6일 양일에 걸쳐 오스트리아를 지지한 이른바 독일의 백지수표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를 침공하게 된 결정적인 동기가 되었다. 하지만 독일의 백지수표가 러시아나 프랑스와 같은 강대국과의 전면전을 염두에 둔 지지선언은 아니었다. 독일은 황태자 암살이라는 사건으로 오스트리아에 유리한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었고 러시아나 프랑스는 재정적으로나 군사적으로 전쟁을 수행할 입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최대한 신속하게 전쟁이 이루어진다면 러시아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판단했다. 독일은 오스트리아 세르비아의 국지전으로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 보았던 것이다. 비렐름 2세는 발칸반도에서 일어난 분쟁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황태자 부부의 장례식에 참가하지 않고 예정되어 있던 북유럽으로의 여행을 떠난다. 7월 7일 빈에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내각회의가 개최되었다. 육군 참모총장 회첸도르프, 외교부 장관 베르이톨트, 전쟁부 장관 크로바틴 등이 농번기인 러시아의 상황을 고려해 세르비아에 대한 즉각적인 공격을 주장했다. 하지만 헝가리의 수상티사를 비롯한 유럽파는 전쟁에 반대하는 입장이어서 의견이 통일되지 못했고 회의는 7월 19일까지 계속되었으며 세르비아의 영토를 합병하지 않는다는 티사의 조건을 받아들여 마침내 세르비아에 대한 최후 통첩이 작성되었다. 7월 20일 프랑스의 대통령 푸엥카레가 러시아의 크론스타트에 도착했다. 이 방문은 1914년 초 이미 결정된 사안이었고 발칸반도의 문제가 불거진 후였지만 예정대로 진행된다. 헤터호프 궁전에서 만찬이 거행되었고 양국은 합의문을 서로 교환한다. 합의문의 내용은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내정에 간섭하고 주권과 독립을 훼손하는 행위를 할 경우 러시아와 프랑스가 함께 대응한다는 것이었다. 7월 21일 푸엥카레는 오스트리아 헝가리 대사 사파리와 만난다. 사파리는 세르비아의 암살 조직이 오스트리아 내에서 황태자를 암살한 것을 영토 침해라고 규정했고 오스트리아는 주권 훼손에 대해서 응징할 것임을 시사했다. 푸엥카레는 오스트리아와 독일의 외교적 굴복을 목적으로 하고 있었으므로 이렇게 말한다. 어느 정도 호의를 지닌다면 세르비아 문제는 쉽게 해결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르비아는 러시아에 상당히 의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프랑스의 동맹국입니다. 이러한 연관관계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날 저녁 푸엥카레는 러시아의 외무장관 사조노프를 만나 러시아의 입장을 물었다. 사조노프는 오스트리아의 보스니아 합병 이후부터 추락하고 있는 러시아의 위신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오스트리아를 외교적으로 굴복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왔다. 사조노프는 세르비아를 지원한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7월 23일 오후 6시 푸엥카레가 러시아를 떠나는 시간에 맞춰 오스트리아는 세르비아의 최후 통첩을 발송했고 48시간 내에 답변할 것을 요구했다. 7월 24일 12시 30분 사조노프와 프랑스 대사 팔레올로그는 영국 대사 뷰캐넌과 만나 최후 통첩에 대한 문제를 놓고 토론했다. 사조노프와 팔레올로그는 강경한 입장이었지만 뷰캐넌은 세르비아 문제가 유럽 전쟁으로 확대된다면 영국은 그때 개입할 것이라고 말한다. 오후 7시 독일 대사 프루탈레스가 러시아 외교부를 방문했다. 프루탈레스는 사조노프에게 황태자를 암살한 세르비아의 행위는 범죄 행위라고 비난했고 사조노프는 세르비아가 수용할 수 없는 최후 통첩의 내용을 비판하며 맞받아쳤다.
격한 어조 속에서 대화를 했지만 프루탈레스는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의 영토를 합병할 경우에만 러시아가 개입할 것이라고 판단한다. 또한 사저노프가 강대국 회담을 통한 세르비아 문제 해결을 제안했기 때문에 러시아의 즉각적인 군사 개입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했다. 7월 25일 러시아 군부 인사들이 주재하는 내각회의가 개최되고 전쟁 동원령의 전 단계에 해당하는 동원준비령을 발령할 것을 결정했다. 세르비아는 러시아의 동원준비령이 발령되자 오스트리아의 요구사항을 모두 수용하려 했던 입장을 바꾸어 오스트리아 관료의 세르비아 영토에서의 암살조사 협조 조항을 단호히 거부한다. 7월 26일 프루탈레스의 주선으로 사저노프는 사파리를 만난다. 사저노프는 러시아가 전쟁을 피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할 것이니 오스트리아도 세르비아에 대한 요구사항을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사파리는 오스트리아가 영토 획득을 목적으로 세르비아를 응징하려는 것이 아니라 국경선 주변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7월 28일 정오, 오스트리아는 최후 통첩에 대한 세르비아의 답변이 만족스럽지 않다고 판단하여 부분동원령을 발령하고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한다. 선전포고 직후 프루탈레스는 사저노프를 만나 전쟁은 오스트리아와 세르비아의 문제이므로 러시아가 개입하지 않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저노프와 러시아의 군부는 이제 독일, 오스트리아와의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받아들인다. 참모총장 야누시케비치는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 예정서를 동시에 준비했다. 그리고 공개적으로는 부분동원령만 선포하기로 한다. 7월 29일 오전 니콜라이 2세는 두 개의 문서에 공식적으로 서명했고 공개적으로는 부분동원령이 발령된다. 오전 11시 프루탈레스는 사저노프를 만나 오스트리아 정부가 세르비아의 국가존속을 인정할 것이고 영토를 점령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사저노프는 부분동원령이 오스트리아에 대한 조치이지 독일을 겨냥한 것은 결코 아니라고 했다. 또한 부분동원령이 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날 세르비아에 대한 무력 응징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비렐름 2세의 개인 전보가 니콜라이 2세에게 전달되었다. 전보에는 오스트리아가 전쟁을 통해서 영토를 획득하지 않을 것을 보증하는 내용이 있었다. 니콜라이 2세는 독일의 황제와 몇 번의 전보를 주고받은 끝에 부분동원령과 동시에 진행되고 있던 총동원령을 잠시 보류한다. 이날 밤 베트만 홀백은 영국이 만약 중립을 지켜준다면 네덜란드의 중립을 보장하고 동시에 프랑스에게 손해를 끼칠 영토 확장을 하지 않겠다는 제안을 한다. 하지만 영국의 외무장관 그레이는 이를 거절하고 만약 분쟁이 오스트리아와 러시아에 국한되지 않고 프랑스와 독일이 개입하는 것으로 확대된다면 영국이 참전할 것이라고 말한다. 7월 30일 베트만 홀백은 비네 치르슈키 대사에게 오스트리아로 하여금 세르비아와의 평화를 모색하도록 설득하라는 전보를 보낸다. 그리고 5분 후 오스트리아에 직접 연락해 독일의 충고를 무시하지 말고 경솔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부탁을 한다. 한편 독일의 육군 참모총장 몰트케는 오스트리아의 연락장교로부터 현재 오스트리아의 부분동원령만으로는 러시아군을 상대할 병력이 부족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오스트리아의 총동원령을 발령하도록 요구한다. 이때까지만 해도 외교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고 있던 정치권과 달리 독일 국경지대에도 병력이 배치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독일 군부는 러시아의 부분동원령을 독일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베트만 홀백의 중재 시도와 몰트케의 총동원 요구를 동시에 접한 오스트리아 정부는 혼란스러워했지만 몰트케의 지원 주장에 힘입어 7월 31일 러시아에 대한 총동원령을 선포한다. 러시아의 상황도 복잡하게 흘러간다. 7월 30일 사저노프는 니콜라이 2세를 아련했다. 러시아의 차르는 총동원령 실시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지만 사저노프는 독일이 오스트리아를 옹호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전쟁을 피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부분동원령과 총동원령이 충돌하면서 효율적인 병력 운용을 힘들게 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1시간에 걸친 설득 끝에 니콜라이 2세는 총동원령을 제거하게 된다. 7월 31일 러시아에서 총동원령이 공식적으로 발동된다. 이날 정오 프루탈레스는 니콜라이 2세를 아련하고 독일에게 커다란 위협이 되는 총동원령을 해제해 줄 것을 요청했다. 니콜라이 2세는 군사상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총동원령을 발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한다. 오후 3시 베를린에서 비렐름 2세가 제국수상 베트만 홀백, 육군참모총장 몰트케, 전쟁부 장관 팔케나인, 플레센 대장과 회의를 주재했다. 러시아의 총동원령 발령으로 독일도 전쟁 위험 태세가 내려진 상태였고 몰트케는 슐리펜 계획의 실행을 강력하게 주장했으나 비렐름 2세는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독일 황제는 12시간 이내로 러시아의 총동원령 중단을 요구하는 최후 통첩의 전송을 명령했다.
동시에 프랑스에도 18시간 이내로 독일, 러시아 간의 전쟁에서 중립을 선언하라는 최후 통첩이 전송된다. 밤 11시 페테르부르크 독일 대사관에 베를린으로부터 전보 한 통이 도착한다. 러시아가 12시간 이내에 독일과 오스트리아에 대한 전쟁 준비를 중단한다고 선언하지 않는다면 독일은 총동원령을 발동할 수밖에 없다는 전보였다. 31일에서 1일로 넘어가는 한밤중에 프루탈레스는 사저노프를 만났고 독일 제국 수상에 최후 통첩을 전달한다. 사저노프는 최후 통첩의 수용을 그 자리에서 즉시 거절했다. 사저노프는 차르와 마찬가지로 기술적인 이유를 거론하면서 총동원령을 중단할 수 없다고 말한다. 8월 1일 독일은 러시아에게 선전포고를 했고 총동원령이 시행된다. 프랑스는 독일의 최후 통첩에 자국의 이익에 부합하는 행동을 취할 것이라는 짧은 답변만을 남긴다. 이후 참모총장 조프르가 대통령에게 총동원을 요청했고 8월 2일 총동원령이 선포된다. 비렐름 2세는 영국의 참전을 막기 위해 프랑스 침공을 포기하고 동부전선으로만 병력을 투입할 것을 지시했지만 몰트케는 슐리펜 계획을 수정하기에는 시기가 너무 늦었다고 답했다. 결국 독일은 슐리펜 계획을 발동, 룩셈부르크를 점령하고 벨기에의 군사작전을 위한 영토 사용을 보장하라는 최후 통첩을 보낸다. 8월 4일 벨기에가 최후 통첩을 거절하고 독일은 벨기에를 공격한다. 벨기에의 중립을 보장하고 있던 영국은 독일군의 철수를 요구하는 최후 통첩을 보내지만 독일은 이를 무시한다. 8월 5일 영국이 벨기에의 중립 보장을 이유로 독일에 선전포고한다. 이로써 어떻게든 전쟁을 막아보려는 각국의 노력은 실패로 돌아가고 7월 위기의 끝은 세계대전이라는 가장 참혹한 전쟁의 시작이 된다.